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310페이지가 되겠죠.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1세대 1주택의 범위부터 보도록 합시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자, 범위. 그럼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한 세대, 한 세대가 국내 한 주택에 있어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것에 대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한 세대, 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숫자를 합치면, 합체를 고려하면 112가 되겠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112 하면은 우리가 범죄 신고죠. 그래서 112가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112,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비과세권이 완전히 완화가 됐죠. 그래서 112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럴 때, 자, 한 세대 요건, 1주택 요건, 보유기한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는 거 의미해서 제가 112라고 했는데,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1세대 요건, 1주택 요건, 보유기한 요건을 따로따로 떼내서 공부하니 세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될 경우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2라고 그랬죠. 먼저 1세대 요건부터 보죠. 1세대. 자, 1세대, 세대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구성 집단을 말하죠. 가족의 구성 집단으로서 비과세 1세대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원칙 1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외 없는 원칙은 없죠. 외외. 자, 그럼 외외적으로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없을 경우라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외외는 공통적으로 거주자로서죠. 배우자가 있으면 원칙, 없을 경우 외외를 따지게 되는데 원칙과 외외는 다 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1세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거주자라 하면 국내 주소를 두거나 자 183일 이상 거수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거주자가 아닌 우리가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과세 규정의 주택에서는 거주자에서 적용이 되어지죠. 그럼 이제 외외적으로 배우자가 없을 경우라도 1세대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첫째, 나이도 먹을 만큼 있다. 거주자 연령이 30살 이상, 30세 이상일 경우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도 1세대로 본다. 30즈음에 제 좋아하는 지정곡입니다. 30즈음에 나이 30살 이상, 참 부러운 나이죠. 30세 이상. 자, 다음은 자, 배우자가 사망, 마음 아프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마음 아프죠. 자, 그런데 속이 후련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속이 후련하죠. 자, 이럴 경우에 배우자가 없을 경우라도 배우자가 없어서 1세대로 봅니다. 사망하거나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자, 다음에 소득세법상에 소득이 있는 경우도 자, 배우자가 없을 1세대로 보는데 소득이 있는 경우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 중위 기준소득이 있죠.
기준 중위소득 자, 40% 이상. 자, 중위 기준소득 40% 이상일 경우에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자, 소득이 있는 경우를 따지는데 중위 기준소득 40% 이상에 대해서는 2016년도 개정 내용이죠. 과거에는 최저 생계비를 따졌는데 지금은 중위 기준소득 100분의 40 이상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소득이 있는 경우로 보죠. 그런데 이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미성년자는 제외가 됩니다. 제외. 자, 그 의미는 뭘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나이 30살 이상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싱 어너더 별개 조건이라는 것. 나이가 30 넘든지 아니면 소득이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하고 소득이 충족이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소득이 있잖아요. 미성년자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다만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자, 가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있습니다. 이건 또 외외가 되기 때문에 세대로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제외가 돼서 나이하고 소득은 별개다. 그런데 궁금증이 있어요. 나이도 30이 안 되고 소득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걸 팔았을 때 비과세 받을 수가 없냐? 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기본이란 결혼하면 돼요. 결혼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배우자가 있을 경우는 나이나 소득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 따지고 소득을 따지는 것은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따지는 거지 배우자가 있으면 나이 소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세대 요건이 충족이 돼야겠죠.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판정에 사실은 세대 판정은 더 복잡히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 정도까지는 정리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는 1주택의 요건으로 가보죠. 자, 1주택. 자, 1주택에 있어서 당연히 자, 이 주택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은 국내 소재한 1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 자, 우리가 요즘에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의 자본화가 우리 자본자가 있다 보니까 애국에 있는 집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 국내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애국 소유의 주택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국내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국외 소재 주택에서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국내 소재한 1주택이 되는데 자, 이때요 주택이라 하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건물을 말하겠다. 주택. 그래서 상시 주거죠. 상시 주거로 사용한 주택을 말하기 때문에 별장이라든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별장은 상시 주거가 아니죠. 휴양등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요. 업무용 오피스텔이 기본이죠.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축물의 형태가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별장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시 사용한 건물은 땅에 정착되어 있죠. 그래서 비과세된 경우는 주택입니다.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의 비과세가 되는데 땅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딸린 토지를 함께 파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딸린 토지에 대해서도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의 비과세는 주거용 건물이에요. 땅 자체는 비과세가 없습니다. 근데 딸린 토지에 대해서 함께 양도가 이루어지니까 딸린 토지, 즉 부속 토지를 소득세법상에서는 딸린 토지라고 하는데 이런 딸린 토지에 대해서 비과세가 있었는데 철벽이 있더라.
딸린 토지에 대해서는 파는 집이 도시적 안에 있는 집이냐 밖에 있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도시적 안에 있는 집은 건물의 정착 면적의 5배, 밖에 있는 집은 정착 면적의 10배 범위 내 땅에 대해서만 비과세 받습니다. 이거 일명 철벽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과세 토지 범위는 어떤 경우든 도시 안팎으로 구분해서 5배, 10배를 절대 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5배, 10배가 나오니까 우리 지방세법상 주택이든 별장이든 고급 오락장이든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바닥 면적의 10배 규정이 생각나죠? 그럴 때 그 땅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양손 X 표시 10개를 잡아놨죠? 그 규정과 집을 팔았을 때 딸린 토지의 비과세 범위에 도시적 안팎을 구분해서 5배, 10배하고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5배, 10배를 구분할 때 도시적 안은 사람이 와구와라고 하죠. 집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러니까 그 땅의 범위 그것을 좀 적게 주고 도시적 밖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주겠다. 그러면서 5배로 뒤집으면 안 됩니다. 도시적 안은 5배, 밖은 10배를 이렇게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판정은 공부상 용도, 사실상 용도가 있는데 주택을 판정할 때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정이 된다. 그것도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정하거든요. 왜? 양도소득세니까. 그랬을 때 공무원 취득 당시에 공부상 업무용 또는 상가 점포라 할지라도 양도 당시에 주택으로 팔면 사실상 용도가 주택이니까 주택으로 보지만 역으로 공부상 주택이라 할지라도 점포로 사용하고 팔면은 점포가 되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주택을 판정할 때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1주택의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상주택, 두 채 이상이죠. 이상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같은 날 양도할 경우에 절세하려면 절세해라. 그래서 왜 이상주택을 양도할 때 한 채는 비과세고 나머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같은 날 양도할 경우는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서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같은 날 양도는 거주자가 우리가 2016년도 4월 달도 4.13 우리 총선이 있죠. 선택 잘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선거철이 되면 선택 2016 대선도 그런 거죠. 선택 잘해야겠죠. 잘 좀 뽑읍시다. 일 좀 하게요. 이상 같은 한테 선택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런데 이제 1주택을 판정하면서 한번 집을 한번 만들어 보죠. 주택. 이런 1주택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이 있더라 그 말. 그러면 여러 사람은 수인이라고 하죠. 수인이 소유한 이 주택에 있어서 양도할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우리 살면서요 실수를 많이 하는데 아파트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가 전화를 와요. 자, 집이 지금 좀 외격이 있는데 집이 괜찮더라. 그래서 나중에 지금 우리가 좀 필요도 그러니까 하나 그 집 하나 좀 사자. 그런데 내가 좀 돈이 부족하니까 네가 좀 한 몇 천만 좀 집어 넣어주라. 그래놓고 등기를 같이 치마. 지분회사한테는. 자, 이러니까 그래? 어차피 뭐 내 앞으로 등기 해준다고 그러니까 엉덩이니까 그래 뭐 떼일 일은 없겠다 하고 그러자. 그러고 지금까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그러니까 팔할 상황이 있어. 아파트를 팔고 다른 이사를 가려고 팔려고 보니까 1주택이니까 그렇지. 2년은 보유했으니까 딱 팔았어. 물어보지도 않고 팔았어. 그런데 갑자기 한 몇 달 있다가 한 몇 천만 원 양도세 내고 관할 세무서 딱 날라오네. 그때는 당황스럽죠. 안 그러겠어요? 근데 세무서 쫓아가겠죠. 모든 일 제쳐놓고 쫓아가서 이 사람들이 간땡이 벌렁벌렁 이게 뭐냐? 응? 자, 나 집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아서 나 기본 알아. 응? 세금 안 내는데 왜 몇 천만 원 그것도 벌렁벌렁하게 내라고 하냐? 잠깐만요. 혹시 어디 소지한 주택 아십니까? 그래, 그거 공동으로 해놓은 거야, 그거. 그것도 내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돈이 좀 있어, 좀 얼마 밀어놓거나, 지분했던,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딱 그랬더니, 자, 소득세법 법전을 딱 들이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1주택을 여러 사람이 소유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건, 자, 특별한 경우입니다. 경우 아니면은,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하고 딱 들이댑니다. 그때서 하차 몰랐는데요. 아무 필요 없어요.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삶에 있어서 그런 경우 당한 사람 많습니다. 왜? 지금 살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내 집 생각하고 공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공동소유 주택에서는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공동이라 할지 하나 좀 주의할 건, 자, 근데 공동인데, 자, 부모님부터 상속받은 집입니다. 공동 상속주택이라면 다릅니다. 근데 공동 상속주택은 상속인 여러 사람이 공동을 해놨잖아요. 공동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소유한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동 상속주택에서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보지 각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상속권도에서의 마찬가지로는 뭐 집은 좀 얼마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세를 봐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본서 공동의자 일반적인 공동 소유주택과 공동 상속이 좀 구분이 좀 필요하죠. 또한 이제 주택의 판정이 상당히 복잡한데 그중에도 요 1주택을 판정할 때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1주택을 쪼개서 분할해서 팔 수가 있습니다. 분할 양도할 경우에 먼저 판 부분이 있고 나중에 판 부분이 있겠죠. 그럴 때 분할 양도할 경우는 먼저 양도한 부분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은 비과세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분할 양도할 경우 먼저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1주택의 비과세 그러면 2주택 의미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먼저는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양도한 부분에서는 1주택으로와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자, 주택의 비과세는 요 주거용 건물 갑돌이하고 주거용 땅 을이 자, 특히 단독은 구분설서 이렇게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경우에 자, 각각 을에 대해서 만약에 갑의 소유 건물과 을의 소유의 땅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갑은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데 을은 비과세 받을 수가 없습니다. 토지에 대한 비과세는 없습니다. 딸린 토지를 함께 파니까
비과세 해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가박을 하고 소유가 다른데 가불이 어떤 사이냐? 동일한 세대다 그 말이에요.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라면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토지에 대해서도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의 판정에 대해서 지금 교재에도 제가 동그라미 1번하면 딸린 토지 구분, 동그라미 2번하면 용도의 구분, 동그라미 3번은 이상주택, 동그라미 4번은 공동소유 주택, 그 다음에 자 먼저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분 양도. 자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로 보고 다음에 6번. 자 지금 방금 현재 6번이네요. 동일한 세대 6번. 자 이런 이 주택의 판정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주택에 대한 판정이 시험적으로 나와도 이렇게 많이 힘든 부분이 상황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내년 주택의 판정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주택이 되면은 비과세인데 우리가 자 세법상 자 겸용주택이 있죠. 겸용주택 일명 상가주택. 그러면 겸용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특히 양도세는 주택으로 판정이 되면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자 주택으로 판정은 비과세할 수 없겠죠. 그만큼 핵심인데 이 비과세 겸용주택을 판정한 범위 겸용주택의 판정은 단순합니다. 면적 기준만 따지는데 자, 주택의 연면적 주택의 연면적을 보고 자, 다른 용도 연면적 다른 용도를 비주택으로 합시다. 자 다른 용도 연면적을 봐서 이걸 봤더니 주택의 연면적이 클 경우 있습니다. 클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전부 주택으로 보겠다. 전부 주택으로. 자, 그런데 주택의 연면적이 다른 용도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해서는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주택 외부는 주택을 보지 아니한다는 말은 자,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겠다. 그 말이에요. 전부가 아니라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겠다. 규정 문장 잘 봐야겠죠? 주택의 연면적이 다른 용도에 비해 작거나 같을 경우는 주택 외부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의미죠. 그래서 표현을 좀 잘 봐야겠죠. 그런데 이런 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해서도 딸린 토지죠. 딸린 토지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그 딸린 토지도 전부 집으로 보니까 전부 집의 땅으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작거나 같을 경우 이 딸린 토지에서는 전부 집의 땅이 아니죠.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니까 주택 부분에 해당된 땅을 안분 계산해줘. 안분 쪼개야겠다. 집의 땅 부분만 찾아야겠죠. 자, 안분 계산해서 안분된 계산된 땅만 집의 땅으로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집의 땅으로 보든 안분해서 집의 땅으로 보든 5배, 10배를 절대 못 넘어갑니다. 자, 5배 절대 못 넘어간다는 철벽이 있었죠? 딸린 토지에 대한 자 비과세의 범위는 어떤 경우든 도시 안팎에 따라 5배, 10배를 절대 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집으로 전부 집으로 보든 집의 분만 집으로 보든 땅은 5배를 절대 넘지 못합니다. 이게 겸용주택의 판정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규정에 대해서 서로 제가 계산하겠지만은, 구분하겠지만은, 자, 먼저 규정을 먼저 확실히 염두에 두되, 특히 우리는 재산세, 지방세 공부할 때도 판정하는데, 각 세목에 따라 겸의 판정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목 간 구분 좀 잘 하시면서, 양도 소득세 좀 판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시원합니다. 자, 정리하면은, 자, 확인 문제 11번 봐보세요. 11번. 우리 지난해 문제도 한번 출제가 됐는데, 자, 단층의 자, 우리가 겸용주택에 대해서, 자, 도시지역의 내존지입니다. 7억 원의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과세되는 면적 부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건물하고 토지 면적이 각각 얼마가 되는지 주어진 조건에는 생각하지 말고 건물분에 주택이 80이고 상가가 120이고 자, 다음에 토지가 건물의 부수토지가 800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확인 문제 11번. 자, 단층이었죠. 자, 이제 단층. 자, 집이니까 여기다가 갓을 씌워보죠. 자, 그래서 단층에 있어서 자, 이 집을 지금 7억에 팔았습니다. 7억에 팔았을 때 자, 건물 부분에 주택하고 상가를 봤더니 자, 주택 부분이 80이고 그리고 상가가 120이다. 상가가 120. 자, 그리고 딸린 토지가 800이더라. 그 말이에요. 800 제곱미터. 자, 이럴 경우에 과세 면적을 한번 잡아라. 차익은 계산 더 복잡해지는데, 경우에 판정이니까. 그랬을 때, 주택의 연면적이 80. 자, 상가 연면적이 120이죠. 그러면은, 주택의 연면적 80, 상가 연면적 120이니까 80이 연면적이 작죠. 그러면 작을 경우에 대해서는 주택분만 주택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 80의 부분만 주택으로 보겠다. 그 말이에요. 80의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보니까 비과세 면적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 120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보질 않기 때문에 과세 면적이 되는 겁니다. 과세 면적이 된다. 건물 부분은 쉽죠. 과세 면적 얼마다? 120이다. 그 말이 120이 과세 면적. 그런지는 자, 딸린 수입 이 부속 토지에 있어서 800에 대해서 전부 집이 되는 집의 땅만 집이니까 안분 계산해야겠다. 그래서 이 800에 대해서 안분이 이뤄서 집의 땅, 주택의 땅하고 상가 땅으로 한번 구분해 보자. 자, 그럴 때, 자, 800에 대해서 안분할 때는 건물 전체 면적으로 판정했으니까 건물 전체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 연면적이 80과 120이죠. 그래서 전체 연면적이 지금 200이 되겠죠. 그래서 200분의 주택의 연면적은 80이다. 그 말. 80. 자, 그리고 만약 상가 부분이라면 전체 연면적이 200에 120이 되겠다. 120이 되겠다. 자, 그래서 800에 십니까? 800에 200분의 80을 하니까 얼마나 하면 320이 나오겠다. 320제곱미터가 나왔다. 자, 그리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산하면 되겠지만 당연히 800을 쪼갠 거니까 나머지 480이 되겠다. 480이 되겠다. 자, 그래서 집의 땅의 범위가 320이 이렇게 와서 자, 이 320은 집의 땅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범위가 되고 자, 480은 상가 땅이 되기 때문에 과세 범위가 되겠다. 자, 그런데
한 번 확인 작업을 해야 돼요. 확인 작업은 5배를 절대 못 넘어가죠. 절대 못 넘어가니까 320이 자, 계산 안분 면적이죠. 안분 면적인데 도시적 안에 있다 그랬죠. 도시적 안에 있으면 5배를 절대 못 넘어가죠. 자, 이때 건물의 전면에 주택의 연면적 부분이 얼마냐면 자, 80이다. 그 말이에요. 80에 5배를 하니까 400이 나오겠다. 400. 그래서 비과세의 범위는 400을 절대 못 넘어가요. 그래서 안분 면적 320하고 자, 5배 면적이 400이죠. 그러면 400에 대해서 MIN 적은 면적이 비과세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은 면적이 320이 작죠. 320 그대로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480제곱미터가 과세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음에서 자, 건물과 땅에 건물의 비과세의 범위는 120이고 토지의 과세의 범위는 480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20 지금 자 6회 문제잖아요. 지난해 문제인데 제가 강의하면서 이 문제 풀 때만 느낌이 뭐냐면 제가 거의 99.9% 예상한 문제입니다. 왜 과거에 출제됐다가 최근에 한참 동안 출제가 안 됐거든요. 꼭 보일 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뭐 또 작년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올해 또 나올까 한번 기대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꼭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겸용주택에 대한 판정을 한번 해드려 봤죠. 좀 케이스가 다양해서 어렵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규정 정리와 더불어서 이게 계산하는 과정, 안분해 가는 거 어차피 쪼개는 거잖아요. 쪼개는 것에 전체 면적에 해당된 주택 부분은 항상 분자는요. 알고자 하는 쪽을 분자로 두거든요. 이런 하나의 비율 관계를 생각해서 하면 정리도 필요하죠. 다음에 이제 고가주택이 있습니다. 자, 고가주택에 있어서는 자, 결론부터 양도소득세 규정에서의 고가주택은 1주택이든 2주택 이상이든 비과세 규정에서 제외된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없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은 1주택이든 2주택 이상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함에 있어서 비과세 대상서 제외된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고가주택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고가주택의 범위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이 9억 초과하는 자,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 당시고 실지거래가액입니다. 일명 실거래가, 기준시가 아니다. 실거래가의 합이 9억 초과하는 겁니다. 이상이 아니다. 9억 초과하는 것은 비과세주는 고가의 범위가 돼서 이 9억을 좀 기억해야겠죠. 초과인데 9억을 기억하기 위해서 고가주택 하면 고가구다 그 말이에요. 고가구, 오래된 가구. 고가구로 이렇게 정리하면 9억 구분했죠. 그 이유가 우리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사치성의 고급주택은 면적도 보고 시설도 보고 그러지만은 또 단독 공동으로 구분도 되잖아요. 하지만은 지방세법상 시가편이 6억 초과한 집이 하잖아요. 6억을 따졌죠? 6억을 따지니까 고급 6이라고 그랬죠. 육질이 좋은 고기. 그래서 고급 6, 고가구 이렇게 구분하면 6억과 9억은 혼동지 않는데 오히려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은
실지 거래가액입니다. 이 중간이다. 자, 그래서 이런 고가주택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고가를 판정을 할 때 일부를 팔 수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은 자, 우리가 주택을 팔았는데 전체는 일부를 팔 수 있죠. 일부를 팔았을 때 고가주택의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 일부를. 자, 그랬을 때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이런 지금 자, 이게 지금 주택입니다. 그래서 갓을 씌워보죠. 자, 이런 자, 주택에 있어서 양도함에 있어서 이렇게 자, 쪼개서 팔았다. 그만. 쪼개서. 자, 그래서 자, 전체가 자, 예를 들어서 100인데 50과 50에서 자, 이 50 부분에서 쪼개서 팔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쪼개서 절반 부분에서 5개 팔았다. 그 말. 5개 팔았으면 이 자체는 9억이 안 넘어갔잖아요. 자, 그런데 일부를 양도할 때 고가의 판정을 할 때는 자, 전체 면적 100이죠. 100에서 파는 면적이 50이죠. 50이죠. 이 자, 전체 면적의 양도한 면적이 차지한 면적에 대해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그걸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5개 대해서 2분의 1로 나누니까 곱하기 되니까 10억이 되는 겁니다. 10억. 그래서 실제 5개 팔았지만 10억에 파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9억 초과가 됐기 때문에 고가주택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를 양도할 때는 이 규정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를 한다. 그 말. 그래서 양도한 가액에 자, 전체 면적의 양도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판정이 이루어서 어차피 문장적으로 나올 테니까 곱하기냐 나누기냐 이럴 때 일부를 양도는 나누기다. 나누기. 자, 만약 이걸 곱하기로 이렇게 바꿔서 시험에 내면요. 안 나오길 바라지만 거의 다 걸려듭니다. 그래서 나누어 계산한 것을 생각해서 5개 팔았지만 결론 10억에 판 의미가 되는구나. 한번 생각하면 구분이 좀 되어지겠죠. 또한 고가를 판정을 할 때 겸용주택. 그럼 겸용주택을 양도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이 고의 판정이 있어서 보세요. 겸용의 판정은 자, 기본 이 겸용주택의 판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봤을 때 9억. 다음에 주택은 주택에 9억을 따져서 그거의 범위라 할지라도 겸용주택의 판정에 따라서 구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자, 이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택법상으로 본다면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봐요. 그런데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자, 1주택으로 봅니다. 각각 1주택으로 본다.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또는 구획된 부분으로 자, 쉽게 말하면 가구별이죠. 자, 구획된 부분으로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 자,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경우,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경우에 대해서는 전체를 하나로 본다. 전체를 하나로 본다는 거.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규정으로 보면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자, 우선은 소득세에서는 다가구주택으로 각각 1주택으로 보는데 이 다가구를 가구별 구획대물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경우는 전체를 하나로 봐서 판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주택의 판정도 좀 신경 써서 전체를 하나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각각 볼 거냐 이런 판단에서 핵심은 구획된 부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를 파는 것을 확인하는 게 유용성이 많죠. 이래서 우리가 주택의 판정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내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잡해서 느낄 수 있지만은 주택의 기본 판정에 겸용주택, 고가주택, 다가구 주택 등의 판정을 좀 신경 쓰시고, 이제 다음 시간은 세 번째 요건인 보유기한 요건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